자, 오늘은 법인세 조정 명세서들 중에서 지금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을 배우고 있는데요. 교재는 지금 492페이지 거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 조정 명세서 제가 이거 설명 안 하고서는 넘어갔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본 것들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항목 번호는 7번째 재고자산, 그 다음에 또는 유가증권에 관련된 거 평가 조정 명세서라고 부르는 거고요. 재고자산과 관련돼서는 우리 재무회계 때 배웠던 그 재무회계 내용들이 여기서 대거 다 똑같이 사용된다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재고자산을 우리 단가평가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단가평가할 때 우선 여기 재고자산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를 다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설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교재에서는 평가 방법이라고 그 표로 좀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따가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게 될 것이고, 저는 우선 신고했을 때 평가 방법을부터 먼저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신고를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무신고, 신고 아직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세 가지를 갖다가 구분을 해 주래요. 그러면 재고자산은 법인에서는 신고할 때 미리 관할 세무서에다가 우리 재고자산은 이런 방법으로 평가할 거라고 미리 신고를 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날짜도 정관 법인 설립일 그때 아니면 그 과세 기간 안에 신고하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언제까지는 신고해야 되냐면, 변경할 때도 그렇지만은 일단 변경할 때는 그 과세기간 종료 3개월 전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해야 한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인 법인이라면 거기 3개월 전이면 9월 30일 이전에는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3개월 넘어가면 신고 안 한 거로 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복잡하지는 않지 않을까. 우선 원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가법이라고 교재 신고시 신고한 방법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개별법이라든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매출가격 환원법, 우리 재무회계 때 다 배웠던 용어들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원가법이라고 부른대요. 원가법 중에서 저가법을 적용하는 거 있었죠? 저가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자산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더 높다면, 시장 가격이 더 반대로 낮다면 적용한다고 했었죠. 그 저가법에 대한 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신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재고자산에 대해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라면 여기 기본적으로는 선출법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는 부동산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부동산이 주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알고 있는 방법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신고했으면 신고한 방법대로 만약에 우리가 재고자산을 평가하면 세무조정이 있을 리가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근데 신고한 방법대로 안 하거나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우리가 신고한 방법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 신고해놓고서는 그대로 하게 되면은 세무조정 나오지 않아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외에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세무조정을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다는 얘기죠. 자, 무신고를 하게 되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입선출법을 무조건 세법에서는 적용을 하더란 얘기예요. 자, 근데 부동산은 뭐라 한대요? 부동산은 개별법을 한다 그러죠. 얘는 부동산은 워낙에 국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개별법으로 적용한다.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무조건 개별법이다. 뭐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세법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지금 원가법 중에서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이동평균법을 사용한다고 신고를 해놨어요. 근데 신고를 했는데 얘가 지금 중간에 변경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근데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은 3개월 이내에 하라 그랬었죠. 종료되기 3개월 이전에 신고하세요 그랬는데 2개월 전에 했어. 그러면 신고했어도 자기네는 그래서 이동평균법을 사용한다고 했다가 지금 여기 총평균법으로 바꿨다고 신고를 했는데 날짜가 지금 어긋났죠. 그러니까 얘는 무신고로 봐야 되냐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신고를 했잖아. 처음에 우리 그 이동평균법으로 사용한다고 신고는 해놨고 총평균법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날짜가 미달했으므로 저기 무신고로 했던 선입선출법하고 원래 신고했던 이동평균법하고 그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인정해 준대요. 그 사용하라는 게 바로 이 세법에서 비교할 때 신고한 방법하고요. 처음 들으면 또 이것도 헷갈리죠? 헷갈려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이 금액 중에서 어떤가요? 큰 거. 큰 거를 선택해서 그 세무 조정을 해주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근데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처음에 이제 이걸 말로 읽어보면 이게 도통 뭔 소리야? 라고 했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다가 다시 천천히 이제 써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회사에서는요, 지금 이동 평균법을 사용해서 재고자산을 갖다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를 총평균법으로 좀 사용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신고를 갖다가 변경 신고를 했는데 얘가 3개월 지나서 얘가 이전에 하라 그랬는데 2개월 남았는데 11월 만약에 10월 달에 했단 말이죠. 10월에 변경 신고를 갖다가 띵 했다 하니 지금 얘 하나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죠. 그럼 총평균법을 적용시켜 주겠어요? 아니 적용시켜 주겠어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남았어요? 처음에 신고한 거하고 지금 무신고로 했을 때 세법에서는 무조건 선입선출법 적용한다 그랬죠. 그 두 개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비교해서 큰 걸로 한다고. 총평균법은 애시당초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배우실 거란 얘기예요. 자, 그렇게 설명해 놓았고요. 이거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근데 이것도 말로 듣는 것보다 있다가 실무 저기 화면에서요 한번 적용을 해보면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해가 되는데 뭐 이론일 거예요. 실기부터 해야 될 때 실기부터 먼저 용어를 못 알아들으면 이따가 설명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로부터 먼저 한번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정확히 익히는 거는 이따가 저기 기출문제 아니 이제 교재를 갖고서는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유가증권이 재고자산이라고 제가 얘기해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가법이라고 하면은 여기 금융회사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동평균법을 많이 사용해요. 주식을 취득할 때마다 그 주식의 평단가를 갖다 계속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유가증권에서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우리가 얘기하는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 이런 거 적용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냥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외우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면 골치 아프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수시로 상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가를 항상 평균을 해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샀는데 곤두박질 쳤어. 그럼 어떻게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라 그러죠. 나는 그걸 못해서 망했어. 하여튼 한 번 사면 끝이야. 왜냐면 용돈 10만원 갖고 뭐 들어갈 게 한 주씩 그래서 어느 세월에 빌딩 사내가 근데 그게 원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할 때는 매달 적금 들듯이 그나마 주식의 차트 조금만 볼 줄 알면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냥 적금 붙듯이 매달 한 번씩 사면
12개월 후에는 반드시 그게 올라가 있다는 거 그건 맞더라고요. 워런 버핏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장수하는 것 같아. 여하튼 간에 유가증권의 원가법은 세 가지예요. 선입선출법 있다? 없어요. 후입선출법 없어요. 얘네는 가중평균법이에요. 총평균법 아니면 저기 뭐죠? 이동평균법 아니면 개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얘네들이 얘기하는 그 뭐죠? 원가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투자회사에서 일반 회사 말고 투자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은 무조건 시가법을 적용한대요. 시가법. 근데 시험 문제는 유가증권회사에 대한 건 거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반 기업들에 대한 걸 주로 배우는 것이 금융권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서 그냥 참고로 용어만 이렇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럴 줄 알았어. 딴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원가법 여기는 시가법 적용한다 그랬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신고일 때는요, 얘는 무조건 총평균법이에요. 제일 무난한 거죠. 평균법을 적용하겠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이고요. 시가법은 그냥 그래도 시가법 똑같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원리라면 여기 유가증권도 뭐 마찬가지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 또 갈등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얘네가 신고한 방법이고 뭐하고 비교하겠어요? 얘는 기본이 총평균법이니까 총평균법하고 비교하겠죠. 이 중에서 또 큰 거. 큰 거. 참 버려야 되게 잘 사용해요. 이걸 큰 거를 적용한다. 그럼 전반적으로 일단 여기 그 재고 자산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하게 된다. 요거는 좀 이해되셨죠? 됐어요. 제가 여기 녹화해 놓은 거 요거 특히나 법인세법 세무 1급은 지금 제가 녹화해 놓으면서도 마음에 안 차는 구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여기 미진 씨가 그냥 놔두래요. 못할 때 이거라도 봐야겠다고 놔두긴 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차익이 나는 거 구분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평가 차익은 밑에다 그냥 써야지 좀 이해가 쉽겠지?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재고자산이 이게 또 개념만 먼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세무조정은 그러면 여기 우리가 신고한 방법하고 그 다음에 무신고를 했다든지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나게 되면 세무조정이라는 걸 해야지 되는데 세무조정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장부가액이 더 컸을 때 뭐보다? 세법보다. 그럴 때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평가감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끝날 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던 거였었죠. 그래서는 손금 불산입 당연히 유보 되겠죠. 뭐. 그다음에 소득처분은 유보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는 반대인 경우 장부하고요. 그다음에 세법하고 차이가 나는데 세법의 재고가 훨씬 많을 때 그때는 평가증이라는 용어를 쓴대요. 평가증일 경우에는 얘를 갖다가 우리는 송금 산입을 해주고 얘는 마이너스 유보 감소라고 되어있겠죠. 유보 감소라고 이렇게 써준대요. 유보 감소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지금 세무조정은 우리 송금하고 입금하고 차이를 갖다가 계산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할까? 장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이에요.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세법에서는 지금 여기가 8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걸 한번 써드린다는 얘기죠. 제가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상품 규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장부 금액은 100. 그 다음에 얘는 세법은 80. 뭐 여기 기초재고 쓰던 거 다 써야지 뭐. 근데 옛날 거 저거 배울 때가 그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테니까 여기다가 기초는 50이 있었고 단기에 매입된 게 35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 매출원가는 얼마가 계산돼요? 여기는 300원이 계산되겠죠? 자, 이렇게 매출원가가 300이에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매출원가가 얼마가 계산됐어요? 80이게 되면 320이 되겠죠. 그죠? 지금 그 매출원가는 비용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지금 송금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장부가 재고가 더 크다는 얘기는 매출원가를 더 적게 했다는 뜻이죠. 세법에서는 320 비용으로 지금 320이 되어 있는데 기말 재고가 작다 보니까 지금 세법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비교했을 때 얼마가 더 커진 거예요? 20이 더 커졌죠. 비용으로. 그죠? 그거 더 저기 장부가 또 헷갈렸어. 여하튼 결과가 지금 비용이 더 크게 지금 계산이 되니까 여기 매출원가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20만큼은 송금 불산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거 유보시키는 거죠. 지금 결국은 재고자산을 따지는 것은 회사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결국 비용에 해당되는 이 매출원가를 건드리고 있단 말이죠. 매출원가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장부가 재고자산이 더 크고 세법의 그 금액이 더 작다고 한다면은 이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감소시키라는 얘기예요.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 금액만큼은 송금불산입하고 유보한다. 반대되는 입장은 평가증이라고 부른대요. 평가증이라고 부르고 그만큼은 세법에서 더 인정해주는 거니까 여기 유보 감소를 시켜준다. 요거 내용도 근데 이거 저 잘못 썼는데요. 말하면서 보니까 이상하다 그랬었는데 나폴레옹이 그랬어요. 아닌가비요. 제가 이걸 거꾸로 썼어. 다시 장부하고 세법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평가감 송금 불산이 말하면서 나도 이상했어. 요거 이거 하나만 설명하면 될 테니까 장부하고 세법하고 했을 때 평가증 송금상이 유보 감소. 여기 유보는 사실 유보 발생이죠. 발생을 갖다가 그냥 유보만 쓰는데 정식 명칭은 유보 발생이라고 쓰는 거예요. 다시 금액 장부가 100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세법이 아니지 120이라고 할게요. 그래야지 계산이 빨리 될 테니까. 자, 다시 할게요. 지금 장부의 금액은 100일 때 매출원가는 300이죠. 근데 세법에서 재고자산이 120이 재고자산이 더 크게 계산이 됐단 말이죠.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로 계산이 되겠어요? 280이 되죠. 세법에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건 280인데 지금 재무회계에서 결산서상에서는 재고자산이 더 작게 계산을 해 놓았으므로 매출원가가 더 크게 적게 계산됐죠.
그러면 비용 그 입장에서는 회사에서는 이익이 더 많이 나 있는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세무조정을 얼마만큼은 20만큼은 얘를 평가 지금 감소시키라는 얘기예요. 비용을. 그래서 얘는 송금 불산입 뭐죠? 송금을 인정 안 해주겠다. 근데 얘는 재고가 지금 팔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재고가 팔리게 되면 그때는 송금해서 그때 산입시켜주면서 유보 감소시키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경우는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럴 때는 평가 증이라고 해주고 그 차이 나는 거 금액만큼은 송금으로 인정시켜주겠죠. 그 다음에 미리 송금으로 인정해놨으니까 소득처분은 유보 감소를 시켜놓는다는 뜻이겠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처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은 익숙하지 않은 게 이 평가감이라는 용어와 평가증이란 요 용어를 지금 요 재고자산의 자산 계정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용어가 낯설어서 이게 왜 송금불산입이 되지? 이게 왜 송금산입이 돼야 되지?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게 되면 기억하시는 데는 그보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근데 요거 읽으면서 이거를 못 떠올린단 말이죠. 지금 여기 법인세 배우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서는. 그러면 원인은 되시죠? 교재 봐도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재고자산에 대해서 세무조정할 때 평가감은 송금 불산입하고 평가증은 송금 산입하고 이렇게만 나와 있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렸답니다. 되셨죠? 자, 요거는 요렇게 끝내고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이거 기출문제 거의 안 나와요. 그래도 재고자산에서 배우고 있어 실무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누구하고가 대화할 때 그 내용들을 갖다가 알아듣거나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재고자산 없는 회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세무조정할 때 얘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와요. 그죠? 시험 문제 목적으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하고 얘기거리가 안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시간을 들여서라도 일부러 말씀을 해 드렸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많이 배웠던 유가증권에 대한 거 오히려 아까 여기 유가증권에 대해서 신고 방법, 무신고 이것보다는 지금 설명해 드릴게 오히려 훨씬 더 유용하게 실무에서 또는 우리 자격시험에서도 많이 쓰일 것들이니까 이건 지워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 다 지울게요. 왜냐면 칸이 없어. 자, 이번에는 제가 유가증권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얘는 그냥 써놓고 그냥 보시면 알 거예요. 유가증권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유가증권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은 12월 30일 날 우리 평가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는데 평가 이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평가 손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평가 손실 이렇게 나오는데 쓸거 그냥 계속 쓸까. 자, 평가 이익은요. 우리 지난번에 그 법인세 이론 배울 때 지금 법률에 의한 이런 그 평가가 아닌 경우 여기 법인세법에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었어요. 그럼 이익이 발생했으면 그러면 얘는 뭐죠? 했다고 얘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익이 난 거 알겠는데 얘는 법률에 의한 평가 조정이 아니므로 일단 자, 이것도 잘 보세요.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하게 되면 평가된 그 금액만큼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였는데 지금 공정가치가 15,000원이라면 12월 31일자에 단기 매매증권 5,000원 증가한 만큼 자산을 갖다가 기록하죠. 대변에다가 뭐라고 기록해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기록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 인정한대요? 인정 안 한다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 이익 난 것만큼은 입금 불산입 시킨다고요. 그래서 얘는 입금 불산입을 시키고 유보 감소를 시킨다. 자, 이거 왜 입금 불산입?
지금 요거를 갖다 설명하려면 요 개념도 원래 이런 개념인데, 자 봐요. 우리가 계정 처리할 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은 지금 증가하겠죠. 100원이 증가했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됐어요. 평가 이익 100원을 이렇게 해놓게 되면 지금 소득처분은 요 거래가 평가가 된 계정에 대해서 이걸 갖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돈을 평가니까 번 건 인정하겠지만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었다 할지라도 입금, 지금 회계 처리 우리가 저기 결산서상에는 얘가 이익으로 지금 다 기록이 돼서 단기 순이익이 반영이 되어 있겠죠. 이익으로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세법에서는 인정 안 해주니까 얘 세무조정할 때 입금 불산임 시킨다고. 이렇게 요거까지는 아시겠죠? 어디 갔어? 근데 지금 이익만 불산임 시켜놓고 나면은 지금 한쪽이 레벨이 안 맞잖아요. 왜? 지금 우리는 차변과 대변의 계정이 다 들어가 있는데, 대변 거는 지금 저기 단기 매매 지금 평가이익을 입금 불산임 시킴으로 해서 100원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럼 차변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에서 지금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그만큼을 줄여줘야지만이 밸런스가 맞겠죠. 차대가. 그래서 이게 소득 처분을 할 때 유보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유보라는 건 자산이나 부채에 남아있는 걸 처리할 때 쓰는 용어죠. 뭘 감소시킨 거예요? 얘를 감소시킨 거예요. 그러면 입금도 지금 불산임 시켜서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도 유보를 감소시켜 가지고서는 요 자산도 줄여줬으니까 차대가 딱 맞겠죠. 근데 이게 모든 방식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무조정할 때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배울 때 자산하고 부채의 변동이 생긴 것들은 그 항목들은 다 유보 처리한다 그랬었죠. 자본 계정에서 변동되는 것들은 다 기타 처리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게 세무조정이에요. 그러면 분기를 갖다가 재무회계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지금 단기 매매 증권 그나마 많이 들어봤던 거니까 이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최소한 세무조정하는 계정 13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 설명을 들어야지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법인세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세무사 그거 하느냐고 지난 하여튼 또 뒤져봤어요. 그네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이해가 너무 안 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왜? 웬 땅에 그냥 자격증부터 따고 보자라고 해서 1년, 2년, 지금 제 주변에도 이거 준비하다가 2년, 3년 됐는데 만세 부르고 교재 파는 사람들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냥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구나,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러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지금 요 내용들은 개념만 이해되셨으면은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요거 평가이익 입금 불산임 시킨다. 그러면 평가 손실은 반대 의미니까 얘는 입금 산입이겠어요? 그러면 손실이니까 비용 기정이잖아요. 우리 재무상태표 결산서상에는 벌써 비용으로 반영돼서 당기순이익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입금도 인정하지 않는 판에 당연히 얘도 인정하지 않겠죠. 비용 발생한 거 얘도 처리할 때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입이에요. 비용을 빼고서 그 다음에 감소됐던 거는 유보가 발생한 걸로 플러스 처리해줘야지만이 거기 단기 매매 증권이 감소했던 것만큼 다시 살아나겠죠.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처리합니다. 얘는 요렇게 이런 걸 갖다가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얘는 제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이요.
교재 494페이지 나와 있어요. 494페이지에 일반 법인이 유가증권을 평가손익에 대해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거 설명 나와 있죠. 다른 것들은 뭐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기 자본 항목에 있었던 기준만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요. 여기서는 하여튼 설명을 갖다가 거지같이 하는 거.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은요, 지금 평가할 때는 지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자본 계정이죠. 그죠? 자본 계정이어서 이익 난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뭐죠? 이게 입금 불산입이 아니라 그냥 입금 산입이 맞을 것 같은데, 입금 산입의 기타. 지금 평가 이익은 지금 우리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계정이죠.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도 평가 그 이익은 입금 산입이 아니라 입금 불산입으로 해야죠. 입금 불산입 처리해 주시고요. 여기 기타 자본 계정이 있다고 표시를 해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지금 손익 계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기타 계정이 있다는 것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평가난 금액만큼만 입금 불산입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평가 손실에 대한 것도 얘는 송금 불산입 시키고, 얘도 자본 계정이 있으니까 또 기타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면 그 평가에 대한 건 똑같죠. 근데 얘하고는 다르죠. 얘는 평가가 손익 계정이고 얘는 어디 계정? 자본 계정이라는 거 차이가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구분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입금 불산입 그다음에 평가만 나있지요. 손상차손 됐어요. 요건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길게 해봤자 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회사에서는 주식들 많이 투자하시죠. 매도 가능 증권 많이 사서 오시고 그러시죠. 회사에서는 더 일어나. 저는 직장에서 한 20여 년 동안 했는데 이런 증권들 다뤄본 적 없어요. 혹시 어느 사장님이 이거 많이 다루시나 모르겠지만은 실무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자,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 놓고요. 나중에 그 체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실무로 많이 벌어지는 일 갖고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1번 보시게 되면 수익 내용이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법인 조정의 2021년도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작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조정사항 반영해보세요 되어 있죠. 그리고 1번에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상 평가액과 각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은 쭉 다 나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표를 볼 줄만 아시면 되는데 이 표 보는 게 처음 볼 때는 또 무슨 말인가 하실 거란 말이죠. 이건 보는 방법 이따 같이 해볼 거고요. 2번에 보시게 되면 제품의 경우 2021년 10월 31일에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했다고 했는데 적용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죠. 이거 그죠? 이거 판단하는 것도 평가 방법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 회사 법인조정 5000번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재고자산
조정명세서가 어디 있어요? 여기 평가 조정명세서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시죠. 그리고 제가 하는 대로 천천히 한번 따라서 입력을 해볼게요. 얘는 표도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제품 및 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품 및 상품에 보시게 되면 신고일 언제냐고 물어보고 있죠. 제품은 2019년 날짜 그냥 입력해 주시면 돼요. 12월 31일 날 입력했대요. 신고 방법은 뭘로 신고했다 그랬어요?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다네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이 나오고 있죠. 신고 방법은 총평균법인데 저기 결산서상 써져 있는 금액 보세요. 결산서상 써져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죠. 근데 그 5천만 원이 지금 이 회사에서 총평균법을 사용한 것입니까? 후입선출법을 사용한 결과인가요? 선입선출법을 사용한 결과인가요? 후입선출법을 사용했죠. 자기네가 10월 달에 후입선출법 사용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저기 후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법인세법상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뭐죠? 총평균법은 신고한 방법이고 평가 방법은 지금 여기 후입선출법을 갖다가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후입선출법 적합합니까? 부적합합니까? 부적합하죠? 불하고 이렇게 누르시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거 지금 하는 거 별거 없잖아요. 저 있는 거 그냥 누르기만 한 거예요.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공품은 신고했답니까? 안 했네요. 그러면 여기 무신고라고 해놓고 평가 방법은 제공품에 대해서 이런 거 신고 안 하게 되면 뭘로 적용하게 됐어요? 법인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 하기로 했었잖아요. 무신고로 하게 되면은 아까 거기 우리 원가법에서 무신고하면 법인세법에서는 무조건 뭐 적용한다? 선입선출법 적용한다고 해놨었잖아요. 선입선출법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선입선출법 클릭하고 얘는 세법에서 적용하는 거 그대로 적용하기니까 적합하겠죠? 제대로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는 며칠날 신고했대요? 똑같은 날짜 해놨죠? 2019년 12월 31일날 신고 방법은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해놨네요. 자, 평가 방법은 어떻게 알아요? 3천만 원은 뭐에 대한 금액이에요? 총평균법이죠. 이 표를 볼 줄 알면 별거 아닌데 표를 보고 헤맨단 말이죠. 이게 뭔 소린지 모르니까. 제가 그랬다고요. 저는 대부분 책만 보고서 이해를 하니까 시간 많이 걸렸었어요. 이거 처음에 할 때. 이 처음에 할 때가 저기 수란씨 수업할 때 그때인 것 같아요. 저기 처음 우리 법인세 이거 TET 1급 들어갔을 때 있죠? 그 전에 이제 공부하면서 책을 보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총평균법 똑같죠? 신고한 방법대로 신고하면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적합하다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은 그 항목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조정이 됐으면 밑에 오셔가지고서는 평가 조정 계산하라고 돼 있죠. 평가 했던 그 금액을 갖다가 여기다 조정을 해볼 거예요. 자, 기존 과목은 여기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요, 우리 뭐부터 할까요? 제품부터 할 거죠? 제품 조회하면 제품은 150번이었던가? 제품을 할 거고요. 품목 뭐 이런 거 적을 거 없어요. 단가도 필요 없고요. 자, 우리가 회사에서 계산한 그 금액은 얼마를 아까 입력했었어요. 회사에서 그 결산서상에 금액 입력해놨던 것은 5천만 원이었었죠. 5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 방법은 지금 후입선출법으로 해놨었잖아요. 후입선출법 아니죠? 쏘리. 얘는 저기 5천만 원이 후입선출법으로 변경된 걸 결산서상에 지금 반영을 해놨었죠. 그리고 신고했던 거는 뭐였었어요?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었잖아요. 총평균법의 신고 금액은 5,100만 원이었었죠. 자,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얼마래요?
5,200만 원이라고 요 금액을 조정해 보니까 아까 우리가 신고한 방법하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큰 거 인정한다 그랬었죠. 그랬었죠?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차이가 얼마가 나요? 지금 회사에서 계상해 놓은 것은 지금 후입선출법으로 계상해 놓은 게 5천만 원인데 선입선출법을 갖다 적용했더니 5,200만 원. 얘와 얘의 차이. 지금 적용은 뭘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얘네들 걸 갖다 신경 쓰지 않고 여기 차이 나는 거 선입선출법하고 결산서성에 들어가 있는 금액하고 비교해서 200만 원이 지금 세법이 더 많죠. 자, 일단은 이렇게 써놓고요. 다 입력부터 해놓고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거는 뭘 입력하셔야지 돼요? 제공품 아까 하기로 했었죠? 제공품. 제공품 계정 입력하시고 회사에서 지금 결산서상에 반영되어 있는 거는 1,500만 원. 그 다음에 신고 방법, 무신고죠. 신고 방법은 없었고, 그 다음에 얘도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가 계산되느냐면 1,500만 원 계산되니까 지금 얘는 차액이 나타나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뭐가 있죠? 원재료에서 회사 계상이익은 3천만 원. 그 다음에 신고 방법은 총평균법 3천만 원 똑같고요. 그럼 얘도 더 이상 손댈 거 없죠. 왜냐면 얘는 신고한 대로 그대로 저기 반영을 해서 해놨으니까. 그럼 차이 나는 게 지금 뭐만 차이가 나요? 제품만 차이 나죠. 지금 선입선출법은 세법에서 적용한 방법이에요. 세법에서 적용한 금액, 이거는 회사의 계산 금액. 지금 앞에 이제 이론 그거 넘어가시고요. 얘 작성할 때는 앞에 표는 이렇게 보고서 얘를 작성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계산된 거 장부에서 결산서에 반영된 거 금액하고 신고 방법, 선입선출법 해당되는 금액만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차익이 나는 건 자동 계산돼요. 그럼 얘는 아까 얘기했던 평가직인지 평가감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재고자산이 세법이 더 크기 때문에 비용을 그만큼 더 인정 안 해주겠죠. 얘는 평가감이 된다는 얘기고요. 평가감은 세무조정 어떻게 했어요? 송금, 불산입액 썼고 유보 이렇게 썼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금액을 합계 등록 눌러보시게 되면 차이 나는 금액이 평가감이라고 지가 알아서 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입력하는 순서에 대한 내용만 좀 이해하시고 그대로 반영시켜서 여기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쓰셔도 상관없어요. 재고, 자산, 평가감이라고 써놓고 뭐 가로해놓고 친절하게 제품이라고 해놔도 괜찮겠죠? 제품 금액은 얼마라고 했어요? 200만원. 소득처분은 뭘로 한다? 유보 시키면 되겠다. 그죠? 내용은 이거 되게 간단해요. 근데 안 들어보면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자격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만 다 설명을 해봐 드렸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알고 여기 입력하면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죠? 자, 여기까지만 해놓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저장시켜 놓으세요.